4.19 재보선이 40일 가까이 이제 남았습니다. 모두 4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 통진당 후보들이 지금 다 출마를 한 상황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조수진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일단 지지율을 갉아먹는 고민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월 29일 날 실시되는 전국의 4곳 재보궐선거 지역이 있는데요. 이 4곳을 살펴보면 서울 관악을, 그리고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울, 인천 서강화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인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지역은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거가 과거처럼 1대1 구도가 아니라 여야의 구도가 1대 다자, 1대 5까지 지금 상정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겼죠.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이 통합진보당과 옛 민주당의 어떤 야권 연대를 통해서 1대1로 구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그렇게 큰 표 차이로 이기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1대 다자, 1대 5, 1대 6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소통 부재라는 어떤 비판도 높습니다만 작년만 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2달 뒤에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내려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선거에 대해서는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이미 이 4지역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 통진당 위원 논란 그리고 종북 논란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다가 해산까지 선고가 됐습니다만 지지층이 고정층이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 점도 굉장히 작은 표차로 그 승부가 엇갈릴 수 있는 재보선에서 야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상규 전 의원이 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김미 전 의원은 7%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빙 선거 싸움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야당은 떨고 있고 여당은 좋아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시청자들이 꼭 하나 또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그 재보궐선거는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30%, 40% 그 이하가 나올 경우도 많고요. 보통 이게 그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평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표율이 나오지 않는데 그 와중에 6, 7% 지지도가 만약 빠진다. 그러면 1, 2%대의 어떤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데서 캐스팅 보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수도권 3지역 모두 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또 7%는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진보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대는 없다라고 지금 누차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정말 호재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대 없다. 연대를 하고 싶어도 정말 못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진당이라는 정당이 이미 위헌정당으로 정당사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당선을 위해서 통진당과 연대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야당 1%, 2% 지지율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절대로 통진당과 손잡을 수 없는 그런 정치 지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수진 차장이 조금 전에 서울 관악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더 여쭐 게 있는데 일대 다자 구도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서울 관악은 여권 후보로 볼 수 있는 변희재 씨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가 출마를 했죠. 어떤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만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야권 후보의 난립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표가 2곳으로 갈린다면 야당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또 전 통합진보당 그리고 여기에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이끌고 있는 국민모임까지 이렇게 더 쪼개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정동영 전 고문은 거기로 출마를 하는 게 방향이 굳혀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론에 일단 흘려보고 반응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관악을 정말 출마할까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전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여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야당의 대선 후보였지만 정동영 전 의원은 과거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여당의 대선 후보였죠. 그런데 지역구를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15대, 16대 국회 때는 전북, 전주, 덕진, 그리고 17대 때는 이제 노인 폄훼 발언으로 출마를 안 했었고요. 18대 때, 그러니까 17대 대선 다음 해에 2008년 서울 동작을로 옮겨서 낙선을 하고 다시 2009년에 전주 덕진로 돌아가기 위해서 탈당까지 감행을 했죠. 예.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진짜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복당을 했습니다만 서울 강남을로 다시 옮겼습니다. 서울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모임은 이번 재보선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 정동영 전 고문이 사람들을 접촉해 본 결과 별다르게 이렇게 인물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동영 전 고문이야말로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권유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동영 전 고문 왔다 갔다 한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네. 자, 근데 권노갑 지금 상임 고문이 정동영 전 의원한테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보도가 나왔던데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 관악을 출마 얘기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권노갑 상임고문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원로격이죠. 올해 90인데요. 이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권노갑 고문을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도저히 이 당에는 못 있겠다. 탈당을 해야겠다고 하자 권 고문이 굉장히 여러 차례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전 의원은 탈당을 했고요. 또 서울 관악을의 출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권노갑 고문이 오늘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당대표에,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2번이나 했죠.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탈당해서 재보선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야권 분열을 일으킨다면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양심을 기대하겠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가 저는 와닿네요. 당대표에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그 당을 버리고 따로 당을 만들어서 재보선에 나간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저 위에서 둘째 줄까지는 예. 2009년에도 비판을 받던 점이죠. 예. 네.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탈당해서 2009년 전주에 출마했을 때. 네, 전주 덕진에 나올 때도 예. 바로 저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자, 야권 분열을 일으키면서 정치적으로 뭘 얻을 수 있을지 정동영 전 의원 궁금한데요. 하태원 차장. 네네. 근데 사실 당선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강행할까요? 어떻습니까? 보기에. 글쎄요,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동영 상임 고문을 아끼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선택을 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자, 중요한 것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곳에서 선거가 이제 치러질 텐데 만약에 네. 조수진 차장 2대2의 결과가 나왔다. 네. 그죠? 관악을 지고 광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고 나중에 인천하고 인천 강화하고 어디죠? 성남 중원에서 이긴다. 이렇게 해서 승패가 엇갈린다. 그러면 문재인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재보선 지역이 모두 4곳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과거의 전적과 달리 비겼다라고 하려면 2대2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네, 3곳을 얻는 쪽은 확실하게 승리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2대2가 되면 비겼다. 물론 이 4곳 중에 3곳은 전통적인 야당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만 그래도 2대2 정도 된다면 이거는 비긴 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 문재인 대표 이후에 첫 2사람이 선거로 맞닥뜨린 선거입니다. 경남중학교 1년 선후배고 또 여야의 대선 후보 중에 이 2대2 이상의 성적을 누가 거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이 순탄할지도 아니면 험난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 4곳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야 구도가 일대 다자가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어려운 구도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벌써부터 재보선 4곳 중에 한 석만 얻어도 굉장히 선방한 거다. 이런 엄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안방격인 광주 서을입니다. 예. 바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이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라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내려갔다는 것 자체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네. 이 친노 패권주의, 친노 독식주의에 대해서 이 전통적 지지층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광주 서울도 끝까지 겨뤄봐야 알 거다. 만에 하나 광주 서울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다면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수진 차장이 지금 만에 하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천정배 전 의원을 앞서서 이 친구였던 정동영 전 의원 얘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네. 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2009년이죠. 2009년 바로 4월에 전주 덕진이었던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 이 전주 덕진 옛 유권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네. 다 욕했죠. 네, 무소속 대선 탈당한 후보까지 거에 해서 대해서. 무소속으로까지 다시 어떻게 옛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결국 선거는 인물론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내 자식이 밖에 가서 맞고 오는 거는 못 보겠다. 네, 이런 예.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에 다시 돌아간 이 호남에 기대지 않겠다고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이 호남의 지역주의에 기대는 것 자체는 비판받을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지금 호남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민심이 그다지 높지 않고 또 천정배 전 의원은 사선 의원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는 그런 경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쉽게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말은 꺼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망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본다면 광주 만약에 무소속이 이기고 그리고 성남 중원은 지금 새누리당이 조금 유리한 분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인천도 새누리당이 좀 유리한 분위기다. 그럼 관악 하나 남는데 관악도 다자구도로 치러질 경우에 장담 못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체제에는 문제가 없냐 이거죠. 문재인 체제가 흔들릴 거냐 안 흔들릴 거냐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네, 전당대회 2월 8일 전당대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 체제가 돼서 명확 관화한 어떤 명실상부한 친노 정당이 된다면 옛 전통적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을 할 거다. 분당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잠잠한 것 바로 야권의 제일 목표가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문재인이라는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지금 모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면서 분당 위기로는 좀 잦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1차적인 분당 위기의 신호탄은 모두가 다 예상하듯이 4월 재보선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재보선에서 네 곳 다 진다. 이렇게 된다면 탈당의 명분도 되는 거죠. 특히 이 네 곳 중에서 광주, 서울에서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다면 이거는 전통적 지지 기반도 등을 돌렸다. 예. 이런 명분과 함께 일부 세력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선거 결과를 감히 예측하자면 2대2 또는 황금 비율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2011년 4월에 재보궐선거 한번 기억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당시 손학규 후보가 천당위의 분당이라는 지역구에서 여당을 꺾고 이기지 않았어요. 그때 강재섭 대표를 네. 꺾었죠. 그래서 이변을 일으키면서 결국 당시 새누리당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고 대표까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이번에 가령 4대 0이나 3대 1에 그러니까 3이라는 게 바로 여당이 세석을 먹거나 아니면 무소속까지 포함하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데 그런 결과 특히 광주란 안방을 내줄 경우에 문재인 체제 상당히 심각한 위기. 예. 물론 굉장히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기류란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확 바뀌면서 문재인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곳 중에 2대2 이렇게 됐을 때 그 지는 곳이 만약에 광주, 서울이 포함된다.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예. 자,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그제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를 만났는데 지금 본전도 못 찾았다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애들 좀 밥은 먹이면서 정치하시죠. 배법이 없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어제 이제 이남희 팀장이 출연했을 때 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 괜히 가갖고 본전도 못 찾았다 이런 얘기들이 당 내에서 나온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저렇게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내에서는 대체 왜 갔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아주 잘 기획된 정치 쇼였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표가 그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가면서 들리겠다고 했을 때 홍지선 당연히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동 시간도 30여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비공개 회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렇게 기자들 모두 세운 자리에서 3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이거는 서로 공방만 벌이겠다라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 특유의 이 말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잃은 것이 많습니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아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선 후보라는 점. 그런데 전혀 대안을 갖고 가지 않았죠. 네. 이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나도 여당 대표를 해봤지만 당 대표가 어딜 갈 때는 대안을 갖고 가야 된다. 이 말 아주 좀 깊이 제가 좀 세게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무상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가서 문재인 대표가 무상 급식뿐만 아니라 무상 교복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무상 포퓰리즘이죠.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 복지 재원 때문에 모든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 여기에다가 제1야당 대표는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나눠주자. 이런 제안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28 그 전당대회를 얼마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껴안는 내부 단속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대선 후보와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점도 굉장히 전략적인 마이너스다. 예.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상 복지 논란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